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릴 텐데요. 조금 전에 정치권 소식 전해드릴 때 나왔던 갈라진 광장이 이번 영상에서도 또 나왔습니다. 결국 서초동과 광화문 광장에 모인 분들의 의견, 이 생각이 검찰의 수사와 떨어져 있지는 않다. 이런 점들을 조금 전 영상에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회 때 했던 이야기를,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이야기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듣고 있다. 대립의 골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 이제 절차 따라 해결되게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 다른 몸이 아니다. 한 몸이다. 검찰개혁에 관한 한 검찰개혁의 속도를 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의 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 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어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SBS 보도국 법조팀의 김기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김태현 변호사는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잘 들으셨는데 말이죠. 네. 대통령의 이야기 어디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검찰개혁 쪽에 방점이 찍혔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난주에 광화문과 서초동 다 집회가 있었습니다.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 통합을 사실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다들 좀 궁금했는데 일단 대통령의 얘기는 저는 검찰개혁 쪽에 좀 더 방점을 찍은 거다 이렇게 봅니다. 서초동에서 나온 얘기가 검찰개혁, 그다음에 그 광화문에서 나온 얘기는 조국 장관의 퇴진입니다. 그럼 조국 장관의 어떤 거취에 대해서는 오늘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어요. 굳이 이제 조국 장관의 거취와 관련되는 말을 좀 찾아보라고 하면 절차에 따라 해결될 것이다. 이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절차. 이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 이게 정확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그 절차라는 게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 수사가 끝나면 법원에 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형사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해결되게 수 있게 그냥 지켜보자라는 의미로 저는 들려서 그러면 그 사법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조국 장관의 거취에는 변동이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좀 무방할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발언 말미에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법무부와 검찰은 한 몸이고 검찰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라는 어떤 언급을 했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서초동과 광화문 중에서는 서초동 쪽에 조금 방점을 찍은 발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문 전 대통령 이야기를 보면은 광장에 나와서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런 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광장에 나와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진 광장에서 나온 공통된 목소리가 있다고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함께 검찰 개혁이다. 따라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이 속도를 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갈라진 광장, 갈라진 민심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통합의 길, 통합의 묘수를 내달라.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제출돼 있는 고위공수처 설치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당부를 했고요. 광장에 나와서 하고 있는 목소리 가운데 갈라진 것은 조국 장관 수호, 조국 장관에 대한 엄정한 수사, 처벌, 또 장관직 사퇴, 장관직 유지, 이 갈라진 목소리와 관련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네.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2차례 소환이 됐는데 특히 그제인가요? 이틀 2차 네, 소환이. 3일과 5일이었습니다. 예. 그제는 검찰청에 상당히 오래 있었는데 네. 조사받은 시간은 얼마 안 된다. 좀 정확하게 좀 말 좀 해주세요. 정경심 교수의 첫 번째 소환은 10월 3일 개천절이었습니다. 그때 오전 9시에 출석을 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해서 오후 5시에 귀가를 했는데 당시에는 건강상 문제로 더 이상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뜻을 정경심 교수 측이 피력을 했고 그래서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당시 귀가를 할 때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작성되는 조서에 열람과 날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조사를 받은 게 10월 5일 지난 토요일입니다. 촛불 집회가 있던 날인데 그때는 오전 9시에 출석을 해서 밤 11시 55분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귀가를 한 이후에 검찰이 설명을 했는데 정경심 교수가 첫날 9시에 나와서 지금 화면이 나올 텐데요. 오후 4시까지 조서를 열람했고 예. 첫날 3일날 받았던 조사에 조서를 열람했고 그리고 4시부터 6시 40분까지 2차 추가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끝날 때까지 2차 조사에 대한 조서를 열람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정경심 교수가 2시간 40분, 검찰이 조사할 게 정말 가장 많은 사람이 정경심 교수일 텐데 네. 2차례 소환 조사를 했지만 실제로 검찰이 조사한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1차 조사 때도 건강상 문제로 휴식 시간을 부여하고 또 점심 시간을 포함하면은 총 있었던 8시간 가운데 5시간 정도만 조사가 이뤄진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둘째 날 같은 경우는 상당히 15시간 정도 있었지만 실제 조사를 받은 시간은 2시간 40분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경심 교수를 검찰이 앞으로 몇 차례나 더 소환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그 통보를 정경심 교수 측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다만 오늘은 국정감사 때문에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데 최소 한두 차례 조사는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나 안 좋다. 이거 변호인단이 얼마 전에 내놓은 자료가 있던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이 기자들에게 이런저런 입장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다만 정 교수가 예전에 영국 유학 시절에 강도를 피하려고 피하려고 하다가 탈출하다가 추락해서 두개골에 금이 난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6살 때 사고로 우환을 실명한 상태가 있어서 계속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그 외에도 계속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송이긴 합니다만 TBS 김호준의 뉴스공장에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의 딸이 전화로 인터뷰를 했었죠. 이때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황과 관련한 이야기도 했던 대목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이렇게 어머니가 수사를 받고 있는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도 다 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많이 합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어머니한테 저는 자식이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걱정이 많이 되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 건강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예전에 대형 사고 후유증으로 항상 힘들어 하셨었는데 최근에 좀 이번 일로 악화가 된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조금 눈치가 보이네요. 엄살 부린다고 할까봐. 예,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딸 정경심 교수의 딸도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황 걱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말이죠. 검찰이 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검찰이 하는 일은 피의자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 소환해서 조사하는 게 검찰이 해왔던 일인데 저런 경우는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피의자가 나갔는데 내가 몸이 아파요. 그래서 나 오늘 더 이상 조사를 못 받을 테니까 좀 집에 가겠습니다. 그럼 집에 갔다가 또 다음에 와서 일단 지난번 조사 열람 조사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쫙 보고 자 그럼 검찰이 조사하겠습니다. 한 2시간 한 40분 하다가 저는 오늘 또 더 이상 못 하겠어요 하고 또 열람 조사 보고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자주 있는 일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가 하는 게 법에 위반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인 건 맞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조서를 반드시 열람할 권리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조서 열람을 빨리 끝내라 그런 규정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본인이 1시간 조사받고 10시간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조사하다가 어차피 이게 강제 수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같은 강제소를 집행한 게 아니라 임의 출석 형태로 된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피의자 신분은 기본적으로 임의 수사기 때문에 수사에 응하다가 나 몸이 아파서 지금 오늘 못 하겠으니까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수사에 불응하는 거고 꾀병이고 안 아픈 것 같은데 이거 출두를 안 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강제수사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피의자의 권리와 그 피의자가 권리를 남용했을 때 쓸 수 있는 체포영장이라는 검찰의 수단이 형사소송법에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정경심 교수의 저런 어떤 수사 태도가 불법은 아니에요. 다만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피의자의 권리를 너무 남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조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우리 예전에 국정농단 수사 때 양승태 대법원 전 대법원장의 조서 굉장히 오래 읽었거든요. 그건 사법농단 때. 사법농단 때요. 그때 굉장히 좀 비판의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피의자의 권리인 건 맞지만 이거 조서 이렇게 너무 오래 보는 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 거의 조서를 외워서 나중에 공판 때 대비하려는 건 아니야? 그런 어떤 비판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1차 소환하고 나서 그다음에 2차 소환됐을 때 1차 소환 때 조서를 읽느라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거든요. 그리고 국정농단 수사 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밤샘 조사받을 때 조서를 7시간 읽었느니 몇 시간 읽었느니 그러면서 이거 너무 오래 읽은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잣대로 들이대보면 사실 정경심 교수가 조사 시간에 비해서 조서를 많이 읽은 건 맞죠. 근데 눈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무슨 읽다가 좀 쉬었을 수도 있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해서 단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조사받은 시간보다 열람 시간이 더 긴 건 극히 이례적인 건 맞죠. 예, 통상적으로 이게 2달 가까이 이번 상황이 전개가 돼 왔고 검찰 수사가 특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통보 또 집 압수수색 그때까지도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예전에 이런 아픈 기억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변호인단이 또 정경심 교수 측이 언론을 향해서 국민들에게 알렸었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조사 전에는 특별하게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압수수색하고
또 소환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압수수색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그때부터.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부인이 너무 놀라서 네. 쓰러지기까지 해서 그래서 자기가 전화 통화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때부터 나왔다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죠. 정경심 교수와 관련한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한 수사에서 지금 많은 언론들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그 증권사 직원인가요? 네. 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죠. 자산 관리인 그리고 노트북인가요? PC인가요? PC죠. PC도 있고 노트북도 있어요. PC도 있고 노트북을 뭐 대신 뜯어서 갖고 갔다가 또 검찰에 이미 제출도 한 네. 이 증권사 직원의 이야기가 현재 검찰 수사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수사의 동인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뭐 자산관리인 PB, 프라이빗 뱅커 PB라고 하는 김모 씨의 진술이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새로운 얘기가 몇 가지 나왔는데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개인 노트북을 본인 차에 가지고 있다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날 여의도 켄시턴 호텔로 정경심 교수에게 가져다 줬다는 거고요. 그 노트북은 현재 검찰이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보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 교수가 차명폰을 쓰는 것 같았다라는 김 씨의 진술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 교수가 그 차명폰으로 조 장관과 통화를 하면서 위조가 된 것은 맞는 것 같다. 다만 내가 안고 가겠다. 그리고 내가 긴급 체포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경심 교수와 정경심 교수의 동생 그리고 변호인이 3차례 증거인멸에 관한 회의를 했다라고 PB인 김 씨가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투 직원이라고 돼 있네요. 네, 증권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의 진술로 재구성한 증거인멸의 상황 조금 전에 김기태 기자가 오늘 새롭게 나온 이야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좀 정리한 걸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시청자분들의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제일 처음에 이제 수사가 시작된 게 8월 27일 날 30여 곳 검찰 네. 압수수색 한 날입니다. 근데 이 정경심 교수와 동생 그리고 한투 직원 김 씨와 변호인이 이때부터 대책 회의를 해서 총 3번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새로 나온 거고요. 그 이후에 김 씨가 정 교수 자택에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했고 이날 김 씨가 조 장관을 자택에서 만나서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김 씨가 조 장관에게부터 뭐 사모펀드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다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도 지금 진술이 되고 있고요. 예. 이 내용은 검찰이 확인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 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언론에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8월 31일 날 김 씨가 정경심 교수와 동양대에 내려가서 연구실에 있던 PC를 꺼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후 9월 3일 날 동양대 압수수색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자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 김 씨에게 반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간 것이고 증거인멸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하라고 했다. 이 얘기도 지금 새롭게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 말이죠. 이제 9월 4일과 5일, 6일까지 관련한 이야기도 이건 처음에 김기태 기자 이야기할 때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김 씨가 보관 중이던 동양대 PC를 검찰에 이미 제출했고 정 교수가 최성해 총장에게 여러 차례 위임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전화를 했다는 것이고요. 김 씨 사무실을 9월 5일에 검찰이 압수수색했고 9월 6일 조 장관 청문회 날 정 교수가 내 노트북을 가져와라고 지시했고 정 교수 조 장관과 차명폰으로 통화했고 내가 긴급 체포될 수도 있다. 안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저 직원의 이야기에서 나왔다. 네. 정경심 교수는 아마 저 이야기를 뭐 부인할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 증권사 직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 스모킹건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일종의 네.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아마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 보면 저 한투의 김모 씨의 진술, 그다음에 그가 이미 제출했던 하드디스크에 나온 자료들 이게 아마 공판에서 가장 아프게 다가올 거예요. 결국에는 저 조서들은 뭐 나중에 저 정경심 교수가 다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직원이 다시 한 번 법정에 나와서 같은 진술을 할 겁니다. 뭐 진술의 신빙성 부분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구 말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한투의 저 김 씨의 진술이 본인이 언론에서 내가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는 얘기가 맞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적이고 아마 몇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성 있는 진술의 문제도 검찰이 아마 확보를 해놨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저 사람은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죠. 진술이 구체적인 일관성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관련 물증과의 이게 매칭을 시켰을 때 그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일단은 예를 들면 그 한투의 김 씨가 뭐 증거인멸 회의에 참석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동선이나 이런 것들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실제로 동양대 PC 반출한 거 그건 이미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을 받게 되면 정경심 교수가 저것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예, 김휘태 기자. 네. 정경심 교수 소환 조사가 뭐 한 차례가 더 남은 건지 두 차례 더 남은 건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네. 이번 주가 그러면 검찰 수사에 있어서 거의 막바지, 뭐 최대 고비라고 할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만약에 뭐 한두 차례 더 조사를 이번 주 내에 끝낸다면 아마 검찰은 신병 처리 여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다음 주에 아마 영장심사가 열리면은 정 교수의 구속 여부가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조국 장관 동생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네. 영장 심사 일정을 확정됐습니까? 영장 심사 내일입니다. 내일입니까? 예. 내일 또 영장 심사하고 나서 만약에 구속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뭐 상당히 아플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웅동학원 관련 배임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 장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또 것 반대로 같습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부담이 될까요? 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핵심은 정경심 교수니까요. 뭐 조 장관의 동생도 뭐 기각된다면 물론 아프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에 더 집중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는 언제쯤 끝날지, 과연 조사를 끝내고 나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지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